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의사표시장을 공부할 겁니다. 의사표시. 이 74페이지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장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세 문제가 예상되죠. 세 문제. 그런데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자, 7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나오죠. 저기 그 76페이지의 제일 위에 박스, 거기서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는 것은 표자의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되는 것, 그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그러죠. 또는 일치됐다 하더라도 사기강박에 의해서 일치된 것, 이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우리 의사표시는 생각을 표시하는 거잖아. 근데 생각과 표시가 일치됐으면은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되는 경우 있잖아요. 맘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 그런 것을 어떻게 효력이 생길 것인가, 그걸 공부하는 단계죠. 그렇죠? 의사표시.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거, 그 밑에다가 의사의 흠결 이렇게 써놓으세요. 불일치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라? 의사의 흠결. 흠결이 하면은 불일치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76페이지. 그러면 불일치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 자,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호의 표시는 불일치를 표자가 알고 있는 거죠. 착오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죠. 불일치를.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 밑에다가 일치 써놓으세요. 이건 불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됐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일치됐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사기, 강박, 이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죠.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나갑시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증여라고 표시했어요. 근데 사실은 증여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줄라는 생각이 없이 준다라고 표시했으면은 표시에 상응하는 생각이 결여된 거죠. 생각 없이 표시한 거죠. 그러면 이 표시는 진짜 표시예요, 거짓 표시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거짓 표시란 얘기죠. 이걸 단독으로 거짓말한다 해서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되겠죠. 비진의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진짜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 비자, 진짜가 아닌 의사표시다. 거짓 표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짓 표시가 되더라도 이 원칙은 유의해요. 원칙은 유의해요.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을이 취득합니다. 왜? 상대방은 거짓말인지를 을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자가 표자고 이자를 의사표시하는 자라고 이자를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표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의사표시하는 자가 거짓말하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을이 몰랐어. 상대방이죠. 을이 몰랐을 때는 또 알 수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는 그대로 유의해요. 유의하니까 을은 이 부동산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와요. 선의기만 하면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의 앤드 무과실.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을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선의 앤드 무과실이라고 했어요. 과실이 있으면 무효예요. 유효하려면은 선의기만 하면 된다? 알 수도 없었어야 한다. 알 수도 없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냐?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또는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알았던 경우 또는 알 수 있을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무효죠. 그러면 알았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이죠. 갑이 입증해야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입증 책임 얘기했죠. 무효 취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취소 사유가 생겼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니까 갑이 입증해야죠. 그러면 이거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죠.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냐? 이게 왜 인정되냐?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불법 행위일 것 같으면은 746조가 적용되니까 이행을 했던 부분의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746조에 의해서. 근데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거짓말일 뿐이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법 행위라면은 줬던 걸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도박으로 빚을 갚았어. 그러면 그거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못 오죠. 불법 행위니까. 그러지만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을이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병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을로부터 다시 취득한 병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병 전까지도 나오잖아요. 이게 을 것일 때는 더 이상 따져보지 마세요. 을 것일 때는 그 다음 타자는 무조건 취득해요. 앞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일 때만 취득해요. 악이라도 취득해요. 악이라도 취득해요. 시험 문제는 악이라고 나와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취득해요. 을 거니까. 근데 이게 을 것이 아니네. 이게 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병이 선의일 때는 이 사람이 제3자니까 취득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선의기만 하면 취득하냐, 무과실까지도 있어야 취득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선의 과실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도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하죠. 선의 과실이 있어도 취득해요.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선의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가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무과실이 한다고. 여기는 지금 제3자다, 상대방이다. 상대방을 얘기하고 여기는 제3자를 얘기해요. 번지수가 틀려요.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에요. 그러지만 제3자는 뭔만 있으면 족하다? 선의이기만 하면 좋게요.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악이면은 이자 것이 아닌데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샀어. 그러면 취득 못 얻죠. 그러면 악이라는 걸 누가 입증하느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죠? 갑이 있죠. 그렇죠. 갑의 입증 책임이다. 그러면 이 병 앞으로 넘어갔더라도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러죠? 자, 우리 비진 의사표시 거기 표자의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로 표자가 진이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단독 허위 표시라고 부른다. 여기 핵심 그 박스 있잖아요. 유기시 문제 나와요. 진이란 거기 동그라미 치고 진이란 두 번째 줄에 색칠하세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 색칠하세요.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건 아니라는 거.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던 걸 진이라고 그래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 77페이지. 자, 요건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여기 판례 박스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판례 박스. A라는 은행으로부터 B가 대출이 제한돼요.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C의 명의로, 이게 명의자요. 이 B를 위해서 대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가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도장 찍었잖아요. 대출의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건 비진의 표시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은행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죠. 시험 문제가. 은행의 악이라 할지라도 이 대출 채무는 C가 책임져야 안 져요. 악의인 경우에도 대출
계약은 유효하죠. 유효하다는 얘기는 C가 책임을 져야죠. 다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죠. 이해가죠? 근데 은행의 양해라고 나와요. 은행의 양해 하에 이렇게 나와요. 양해. 양해라는 말은 합의가 됐다는 말입니다. 합의를 양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합의하에 이렇게 B를 위해서 대출계약을 지금 가짜로 맺는 거란 얘기죠. 이건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가장행위라고 그래요. 양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죠? 그러면 C가 대출 채무를 진다, 안 져도 된다? 그렇죠. 양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벌써 틀려져 버리죠. 오케이? 이것도 나왔고 다 나왔죠. 자, 은행이 알고 있더라도 비즈니스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채무는 C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해란 말이 딱 들어가면은 대출 채무는 C가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심하시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자, 중간 판례 박스.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즈니스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다 써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의를 빌려준 자가 다 채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채무를 부담한다. 비즈니스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그렇죠?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 자, 불일치를 알고 있고 원칙은 유효하다. 여기 원칙은 유효해요. 비즈니스 의사표시를 할지라도 보다 원칙은 유효하다.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뒷장이 넘어가서 우리 예의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상대방이 피해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을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알았거나가 바로 악이고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이 과실이죠. 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비즈니스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써 있죠. 여기 악의 과실의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세 번째 줄에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피해자에다 동그라미 딱 치야죠. 무효를 주장하는 지금 예의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를 보고 있어요. 78페이지. 그렇죠?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체크 플러스에서 잘 나왔잖아요. 자, 무효가 되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효지만은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야만이 유효하다는 거. 여기는 선의기만 하면 유효하다. 선의 앤드 무과실이 한다. 선의 앤드 무과실.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무효고. 그걸 체크 플러스로 잘 써놨죠. 요 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하라고. 알겠죠? 체크 플러스가 뭔 뜻인지 알죠? 무효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하는 거. 유효가 되려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두 가지 다 갖춰져야 한다. 두 가지 다 갖춰져야죠. 유효가 되려면. 알겠죠? 자, 비즈니스 의사표시 단소 유추 적용이다 해갖고요. 기억번이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대리권 남용 써놓으세요.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대리권 남용이 뭔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자, 이 갑이 사장이에요. 근데 영업부장에게 자기 영업부장에게 영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자에게는 의무대리권이죠. 사장의 의무대리인이죠. 그래서 사장의 의무대리권자로서 사장의 이름으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계약은 사장한테 효과 귀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부장에게는 대리권이 없는 게 아니죠. 대리권 있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범위를 넘지도 않았어.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는데 사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리인의 배임 행위라고 그래요. 우리 배임죄, 횡령죄 뭐 이런 거 많이 형사상의 책임을 묻잖아. 우리 어느 기업체 회장이 회사를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 있잖아. 이해가시죠? 그런 거. 자, 배임 행위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그러면 이 계약은 상대방은 이게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지금 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원칙은 본인에게 유효하죠. 본인에게 유효하다는 것은 이렇게 삥땅을 칠 자를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대리행위는 조금 이따 우리 대리행위 공부할 건데,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행위가 대리행위인데, 그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이익만을 뜻한다, 불이익도 포함한다. 그렇죠. 불이익도 포함하죠. 반드시 이익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막 졸립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초파일 했었죠. 스님들이 몸살 나는 스님들도 있잖아.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 병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 그거 얘기했던가? 중환자실. 중환자실이라고 그래요. 중환자실로 입원하면 안 돼. 졸지 마세요. 자, 이게 이 뭡니까? 덥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 식사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흑염소 한 마리 씩 드셔야 합니다. 그래 합격합니다. 네. 잘 드셔야 합니다. 공부. 이게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돼요. 소비가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하셔요. 운동.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좀 녹음 이렇게 한 거 들으면서 그 막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동네 바퀴를 몇 바퀴 돌으세요. 들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땀 쫙 나거든. 아주 좋아요. 멀리 가면은 위험하잖아요. 여성분들은. 동네 안전한 거리. 동네도 없다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주위만 계속 몇 바퀴 돌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본인에게 유의하다는 거 원칙적으로. 예의적으로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자, 이렇게 지금 배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대리행위는 무효죠. 이 대리행위는 뭐다? 무효이다. 알았다, 알 수 있다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하냐?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의 근거를 들어서 무효냐?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의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유추 적용하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다 그랬잖아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원칙은 대리인이 배임행위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본인이 책임진다. 안 져도 된다. 안 져도 된다.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죠. 이걸 공부하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갈까요? 이거 표현대리가 성립돼야 안 돼요.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이 안 되죠? 무건대리가 성립돼야 안 돼요. 무건대리. 대리권 없는 거요? 있는 거요? 범위 내에서 했어요? 범위를 넘어섰어요? 넘어섰어? 넘어섰으면 남용이라고 안 해. 월권이라고 그래. 넘어서면 월권이라고 그래. 남용이라는 건 넘어서는 게 아니야. 넘어서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남용이야. 오케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밖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밖의 행위라는 걸 월권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고난 내에서 하는데 본인을 위해서 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자기 자신이 이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표현대리도 성립이 안 되고 무건대리도 아니고 그냥 대리권 남용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중요해요. 원칙은 어떻게 된다? 대리권 남용이 되더라도 유효하다. 어떤 때 무효다?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무효다. 무엇의 근거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하면 돼요.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그래서 거기 기억본을 보니까요.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 남용 가로쳐 놓고 써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된다. 써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대리권 남용. 자, 그런 거. 자, 79페이지 제일 위에 네 번째 줄에. 그러면 이거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인데 이걸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선의 제3자는 취득하죠. 근데 악의 제3자는 못 오죠? 그러면 악이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한다?
무유를 주장하는 피호자가, 그게 바로 네 번째 줄.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주장 증명 책임은 무유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무유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피호자.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위에서 제3자와 관계다. 제3자는 선의. 여기 선의면 되는 거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써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제3자는 선으로 추정되므로 악이라는 사실은 무유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거기 써있죠. 무유를 주장하는 자가 악임을. 자, 적용 범위다. 이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거 색칠해 놓으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된다는 거.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틀려요. 왜 잘 틀리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가 없겠죠.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걸로 착각해요. 적용됩니다. 다만 무효가 될 소지가 없죠. 왜?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없으니까. 무효가 될 소지는 없죠. 언제나 유효할 따름이죠. 거기 언제나 유효가 된다 써 있잖아요. 그거 잘 좀 기억하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적용된다.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된다.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돼요.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유효할 따름이다. 신분상행위 당연히 적용 안 되는 거죠. 주식의 인수청약도 적용 안 되고. 뒷장이 넘어서요. 공법상행위.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와요. 공법상 행위는 적용 안 된다는 거.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표시된 대로 유효해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던 없던 다 적용돼야 안 돼요. 단독 행위. 적용된다라는 거.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던 없던 비진의 표시가 다 적용돼요. 공법상 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로 나와요. 공법상 행위는 비진의 표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공법상 행위를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건 공법상 행위예요. 그러면 일괄 사직서를 기관장이 내라고 해서 다 냈어요. 공직에 그만둘라는 의사가 없어. 그래도 사직서를 냈으면은 그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겨요.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돼요.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이건 적용되고 이건 적용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 판례 해갖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의원번직된 경우 해서 나오죠. 107조 준용 여부가 소극이라는 얘기는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소극이라는 말은 부정한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공부했는데 우리 문제를 한 문제 풀어봅시다. 3페이지 1번. 우리 문제 다 가지고 있죠? 3페이지 1번. 자, 진야인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철장 만들어 놓는 게 참 이쁘네요. 좋네.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하나씩 만들면은 계속 제가 다음에도 계속 자료 제공해 드릴게요. 하나씩 만들어 봐. 1,000원이면 되는가? 그 철장 비싸요? 아주 이쁘네요. 그거 하나씩 만들어 봐봐요. 이거 왜냐면 도망 다니니까 파일, 예, 저렇게 묶는 파일 하나 만들어 갖고 이쁘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거 100문제 풀고 7, 8월 달에 또 좋은 문제, 또 좋은 자료. 무적이 많은 자료는 근데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안 주는 거지. 그렇죠? 엄청 많아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제가 막 핵심 자료 다 드릴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잘 좀 소화시키시라는 거. 1번. 진야인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아까 얘기했죠.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한다. 그것은 아니다. 아까 진이란 동그라미 치자고 그랬죠?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피호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피호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 맞았네요.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마지막 한 3년 남았는데 정년퇴직을 하면 이 3년 동안에는 마지막에 무슨 장자리 하나 올라가고 파이널 마지막에 꽃을 피고 그만두는 거야. 대부분 공직 생활이 마지막이 꽃이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한 25년 동안 공동탑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네. 자, 무슨 비리가 연루가 돼갖고 감사가 적발이 됐어. 그런데 이 감사가 적발이 돼서 이걸 이제 다 이렇게 저기가 되면은
내가 해임당한다든가 파면당할 염려가 있어. 그러면 해임당하면 퇴직금도 안 나오고 파면당하면 연금도 안 나와. 여러분들 공무원 징계가요. 파면 엄청 무서워요. 연금 한 푼도 못 받아요. 퇴직금은 물론이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징계를 먹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 근데 그동안에 25년 동안 공직생활했던 그걸 참작해줘서 그냥 사직서를 쓰면은 그냥 덮어줘. 뭐마 해줘.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3년 남았는데 지금 사직의 의사는 없어. 진정으로 사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그게 해임이나 파면 당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어? 뭐가 잘못돼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사직서를 냈어. 그러면 그건 진이에요? 진이 아니에요? 진이지. 진이 아니 그럼 뭘 진이 아니요. 파면 당하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거지. 진짜지. 사직서를 내는 건. 이해 갑니까? 자, 그거요. 진이라는 건 정말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건 아니야. 정말로 지금 사직서 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3년 아직 남았어. 이해가죠?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잖아, 그게. 그걸 진이라고 그래.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가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다는 거. 그게 진. 그래서 1번 정확히 맞았죠. 2번 상대방이 피호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피호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알았던 경우는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다. 무효죠.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지 취소가 아니죠.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는 무효자리를 취소라고 써놓으면 틀렸고 또 취소할 수 있다를 무효라고 써놓으면 틀려요. 그것 갖고 말장난 잘해요. 그럼 선생님 이거 구별하는데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생기는 거, 취소권이 생기는 것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더 이상 없어. 그냥 암기해버렸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아이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네. 이 위에는 취소라는 게 취소라고 쓰면은 틀려 다. 이것만 취소라고 써야 해요. 근데 거꾸로 이것도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또 틀려. 이것도 잘 나오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은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그건 또 틀려. 취소라고 해야 맞는 거야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자리에다가 무효이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또 무효이다라고 써야 하는데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 무효라고 해야 하잖아요.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근데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근데 이거 구별하는데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것밖에 없어. 더 이상 없어. 암기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없어. 자, 취소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2번이 틀렸잖아요. 3번. 대리행위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대리행, 대리인을 표준으로. 대리행에서는 모든 것이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경험해요. 모든 것이. 이거 하나만 빼고.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병설 무경험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행위에서는 본인. 그거 하나만 빼고는요.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그거 하나만 빼고는 깡그리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면 틀려.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본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이야. 하나도 예의가 없어. 그거 하나만, 이 궁박 하나만 빼고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인 경우를 얘기하죠.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한테는 이게 무효라 할지라도 선의 제3자한테는 무효임을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자한테는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번 맞았죠?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는 구별된다. 맞죠? 여기는 지금 짜고 거짓말한 거예요? 혼자 거짓말한 거예요? 혼자. 그렇지만 통정의 표시는 혼자 거짓말했다? 짜고 거짓말했다? 짜고. 여기는 혼자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통정의 표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를 하면 절대 암기 안 해도 돼.
이건 혼자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돼요. 상대방이 없어도 행위자가 혼자 하는 거니까 거짓말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돼. 근데 통정의 표시는 혼자 거짓말한다, 상대방과 짜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통정의 표시는 적용될 성질이 없죠. 적용된다면 이상하죠. 여기는 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된다? 혼자 거짓말하니까. 그렇지만 통정의 표시는 쌍방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 안 돼요. 오케이? 이해갔죠? 어거지로 암기할 필요 없어. 무작정 암기하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절대 민법은 좋은 점수 안 나와요. 민법은 이해 과목이다 보니까 그제구나. 그제도 상담을 여성분 두 분이 선생님 제가요 N수생입니다. N수생 한 3년 됐는가 봐요. 아마 재수생이라고 않고 N수생이라고 하더라고. N수생인데 선생님 부끄럽지만은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좀 요청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민법이 점수가 안 나온대. 점수가 안 나온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모르겠대.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했더니 기본서를 안 봤대요. 그냥 그 요약집만 갖고 달달달달 암기하는데도 점수 안 나온대. 수십 번을 암기했는데도. 그게 맹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맹점입니다. 선생님은 기본서를 꼭 봐야 합니다. 꼭 봐야 합니다. 기본서와 요약집은 틀립니다. 요약집은 뼈대만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 그대로 나오면은 맞추지만은 살짝 틀려놓으면 다 틀려버려요. 흔들어버리면 다 틀려버려요. 작년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이 튼튼한 분들은 80점, 90점 나오는 문제야. 그렇지만 요약집 갖고 달달달 한 분들은 50점도 안 나와. 작년 같은 문제가. 살짝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야. 살짝. 기존 조금만 이렇게 바뀌어줘도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야겠다고. 기본서는 샀냐 했더니 샀는데 그냥 저기만 책꽂이에만 꽂혀 있고 그냥 요약집만 갖고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다른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그게 먹힙니다. 하지만 민법이나 개론은 요약집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론도 그럽니다. 개론도 달달달 암기한다고 해서 못 맞춰요. 살짝 삐뚤어 놓으면 살짝 틀리게 이렇게 하면 이해 과목이에요. 개론도. 알겠죠? 그래서 암기하려고 무조건 암기하려고 왜 수요 공급성이 저렇게 꼬부라지고 공급극성이 저렇게 이렇게 내려가는가 이걸 이해하려고 자꾸 탄력이 뭐고 비탄력이 왜 이러는가 이런 걸 자꾸 하려고 노력했을 때 응용해서 나오더라도 맞추는 거거든. 알겠죠? 민법도 그럽니다. 살짝 바꿔 나오는 거니까. 자, 이해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1번 해결됐죠? 1번 답이 몇 번? 2번. 나머지는 다 맞은 거죠. 자, 우리 통정의 표시 정리해 볼까요? 81페이지 통정의 표시. 그래도 그런 분들은 자꾸 선생님한테 맹점이 뭔가라고 자꾸 알아갖고 꼭 합격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오고 자꾸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꾸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합격해야잖아요. 자, 통정의 표시라는 건 혼자 거짓말했다, 짜고 거짓말했다. 짜고 거짓말하는 거.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통정의 표시. 짜고 거짓말하는데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을과 가장 매매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통정의 표시예요. 둘이 짜고는 통정의 표시가 이 가장행위죠.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가짜 매매다. 그래서 이자를 가장 매도인이라고 가장 매수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넘어갔으면 넘길 필요 없는데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래도 을 것이 아니죠. 무효죠.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갑은 언제든지 이거 말소 등기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게 인정되죠? 부당이득 반환이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은 비즈니스 의사표시도 물론 나오지만은 특히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자, 우리 강행규정 위반 행위. 이거 불법 행위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법 행위다 하면 틀려 벌써. 불법 행위 아니야. 명의신탁. 불법 행위 아닙니다. 명의신탁. 그 다음에 우리 이 가장행위. 지금 가장매매. 그 다음에
하나 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만 지금 4개. 이거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거. 이 4가지는. 선생님, 불법행위 아니라는 말은 이 4가지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불법행위와 반사의 질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예. 똑같아요. 불법행위, 네 꼴 반사의 질서 이럽니다. 불법행위가 반사의 질서야. 그러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반사의 질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4가지가 참 잘 나와. 물론 저런 것도 나오지만 저런 것은 약한 거고 이 4가지는 단글 메뉴야. 우리 지난주에 이거 암기하자고 그랬잖아. 언제 했냐고? 암기하세요. 이거 반사의 질서 아니야. 그냥 가장행위일 뿐이야. 통정의 표시는 반사의 질서다, 가장행위일 뿐이다. 가장행위예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자 보세요. 왜 이렇게 가장매매를 했냐 보니까 A라는 금전 채권자가 이자가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 채권을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제경매로 들어간다는 걸 빼돌리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게 을 것이 아닌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은 A라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못 해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거 빠꾸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을을 상대로 취소시켜버릴 수 있어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채권자 취소권은 딱 2군데서 나와요. 그렇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통정의 표시는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암기하면 돼요. 그쪽도 3번 나왔고 이쪽도 3번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양쪽에 다. 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은 대상이 아니지만은 여기는 된다. 왜 여기는 된다?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이중매매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특정물 채권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채권자 취소로 취소해서 가백에 빠꾸면은 강제집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팔아먹었어요. 이게 잘 나오죠. 병이 제3자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이자가 선우예요. 선우. 이런 걸 모르고 샀어. 그러면 유효하게 취득하죠. 자 보세요. 갑도 을도 무효라고 주장 못하죠. 선우병에게. A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합니다. 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병만이. 병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도 을도 무효를 주장 못하고 A라는 채권자도 채권자 취소권 못해요. 누구한테 넘어갔을 때는? 선우병에게 넘어갔을 때는. 알겠죠? 그럼 이자가 악이면은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이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전득자라고 그래요. 전득자라고 그래요. 제3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 그러면 이자가 유효하면은 우리 다음에는 따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아까 앞 사람이 유효하면은 그 다음은 선우 악의를 따지지 말자고 그랬죠? 여기는 선우든 악의든 취득해요. 시험 문제가 악이라고 나오거든요.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해요. 근데 이 사람 것이 아니네 지금. 근데 전득자가 그걸 모르고 샀어요. 그러면 전득자가 취득하냐? 취득하죠. 왜? 전득자도 선우 제3자 속에 들어가니까.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선우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전득자는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악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전득자는 누구만 취득한다? 선우만. 요게 시험 문제 나올 불길한 예감이에요. 요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전득자.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3자가 선우일 때는 전득자는 선우만 취득한다. 악의도 취득한다. 악의도. 이걸 엄폐무르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3자가 악일 때는 취득 못 하잖아요. 근데 전득자가 선우예요. 그러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꼭 좀 기억하세요. 이거 잘 알고 있죠? 뭔 얘기인가? 중요한 거죠. 자, 이게 통정의 표시라고 하죠. 통정의 표시 볼까요? 자, 통정의 표시는 혼자 거짓말했다, 쌍방이 합의해 거짓말했다. 합의하에. 가장행위라고 한다는 거. 자, 우리 효과로 바로 들어가봅시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인데 거기 두 번째 줄에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원인 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급부한 것을 반환 청구. 급부라는 말은 이행이라는 말이에요. 이행한 것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여부다. 이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그랬죠? 된다고 그랬어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력. 이 무효를 가지고 선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83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따라서 선후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이거죠. 선후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의만 보호가 된다. 악의도 보호가 된다. 악의도 보호가 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뭔 말인가 알아듣습니까? 이걸 엄폐무르 법칙 그러죠. 그러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돼요. 무과실까지도 있어야 해요. 무과실은 필요 없다라고 써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무과실은 필요 없다.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3번 제3자의 범위다 해갖고요. 제3자는 우리 전득자도 제3자에 들어가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자도 제3자에 들어가니까 제3자가 악의일 때는 취득을 못 하는데 이자가 선의일 때는 스스로 보호를 받죠. 선의 제3자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취득하는 거예요. 이자는 취득을 못했다 하더라도. 오케이? 전득자도 제3자 속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속에. 거기 체크 플러스에서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갖고요. 1번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매수한 자. 2번 가등기를 한 자. 가등기를 한 자. 거기다 하나 더 옆에다 써놓으세요. 가압류 채권자. 가등기 옆에다가 가압류 채권자. 자, 가등기 명의인도 제3자지만 누구도 제3자다?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죠. 그 가장 매수인의 이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 사람도 제3자죠. 알겠습니까?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5번에 경락을 받은 사람. 경락을 받은 사람 제3자죠. 6번에 파상관제인. 이 사람도 제3자죠. 자, 동그라미 쳤어요. 뒷장에 넘어가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우리 3번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채무자는 제3자에 아니에요. 채권의 가장양도 하기 전부터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니죠. 자, 우리 이 5번이 가장 중요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거 제3자다, 제3자 아니다. 제3자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죠. 7번에 상속을 받은 자, 상속인. 이거 제3자에 아니에요. 아니죠?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에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습니까? 가불병 설명 요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왜 제3자가 아닌가 모르겠다 하는 거. 다 이해가 됐습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닌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3번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3번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의 을한테 돈을 받을 거 있는 채권자예요. 이게 을이 채무자죠. 그러면 이 채권이 발생했을 때부터 채무자가 있는 거죠. 줄 사람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채권을 병과 가장 양도했어. 실제로 양도했다. 둘이 짜고 가짜로 하는 통정허위 표시다. 그러면 가장 행위를 하기 전부터도 을은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통정허위 표시에 기해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죠.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럼 제3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해 갔습니까? 자, 갑과 을이 자, 이 건물을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대금은 매매 대금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이 대금을 병한테 갖다 주기로 했어. 그러면 가장 행위에 기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속에서 나온 거지. 둘이 또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명보험 계약을 맺었어요. 보험금은 여러분들 자녀가 수령토록 했어. 이게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수령토록 했어. 이 계약에서 나오는 그 대금은 자녀한테 수령토록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맺은 자가 아니다. 맺은 자가 아니죠. 계약은 이거 하나지. 이 사람도 또 다시 계약을 맺은 건 아니거든.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면은 이 사람이 선의했더라도 이 사람한테도 무효죠. 이해갔습니까? 모르고 있었더라도 그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효죠. 자,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거기 적용 범위 여기 나오잖아.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나오죠. 왜 적용될 수 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짤 수가 없으니까. 혼자 거짓말하는 거다. 짜고 거짓말하는 거다. 짜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은닉행위와 통정의 표시는 구별되죠. 여러분들 28회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왔죠. 28회 기출문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너무나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가장해서 가장 매매해서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음 중 틀린 걸 고르라. 이 매매는 유예요, 무예요? 매매는 실제로 매매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근데 이 증여는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행위 속에 숨어있는 행위라고 읽어보고 은닉행위죠. 그러면 은닉행위는 실제로 있었던 거야? 그러면 유효하죠. 정말로 증여 의사가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매매로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실체 관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원인이 틀렸을 뿐이지 실제로 소유권자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해요. 그럼 갑은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소등기 청구권 없죠. 말소등기 청구권 없죠. 이 등기가 유효하니까.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일 때만 취득해요? 악이라도 취득해요? 자, 더 이상 앞사람이 유효하면 더 이상 따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선의 악을 따지지 마세요. 아주 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효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했어. 그러면 뒤에 사람을 선의냐 악이냐에 따라서 따진다는 것은 바보죠. 선의든 악이든 무조건 취득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악이라고 나와. 계속 악이라고 나와. 그래도 취득해요. 왜 취득한다? 을 거니까. 을 것이 아닐 때는 선의만 취득한다고 했잖아. 을 것이 아닐 때는 선의만 취득해요. 근데 을 것일 때는 악이라도 취득해. 구별됩니까? 가장행위와 은닉행위는 틀리죠. 별개의 행위로서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하고 매매를 가장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은닉행위는 숨겨진 행위로서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구비할 때는 유효하다. 유효하죠?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한테 재산권을 맡겨놓는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하는데 통정허위 표시와는 틀려요. 신탁행위와는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를 정리했고 문제로 들어갑시다. 2번 문제. 사업 실패를 부득이에 물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을은 자기가 부동산에 등기된 걸 빌미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 행위는 가장매매로서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이다. 선의병은 유효하다. 항상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선의병은 유효합니다. 항상이라고 나와서 틀렸습니다. 자,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 병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또는 뭡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이거. 자, 이거. 갑의 채권자인 A가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죠? 근데 선의 제3자 병에게 넘어갔어요. 이거 선의 제3자 병 거잖아. 그러면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 못 해요. 이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상관없지만 어느 누구도 저 채권자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선의 병한테는. 지금 선의 병한테 넘어갔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병이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이라면은 여기 선의 병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이에요.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하죠? 취득하죠? 악이라 할지라도 이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된다. 보호된다. 보호됩니다. 그러면 보호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틀렸고. 그러니까 지금 2번만 맞았고 다 틀렸어요. 3번. 제3자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하여 갑을사의 행위가 무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거. 선의 제3자 측에서 무유를 주장하는 거 무방하다고 그랬죠? 병 측에서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 병 측에서 주장. 보호받는 쪽에서 무유임을 주장하는 건 무방합니다. 오케이? 주장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4번도 틀렸죠. 5번. 갑을사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언제나 무효죠. 이거. 언제나 무효죠. 통정의 표시로. 언제나 무효죠? 그렇다는 거. 자, 그러니까 맞은 것은 2번만 맞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 자, 우리 착오를 공부해 볼까요? 착오. 착오라는 것은 이거 불일치됐는데 불일치를 피호자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걸 착오라고 그러죠. 그렇죠? 착오라고 합니다. 딱 모르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뒷장이 넘어가서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무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의무규정. 그래서 거기에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당사자사의 착오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거기다 의무규정 딱 써내야죠. 착오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의무규정. 취소할 수 없기로 특약을 맺으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표시상호 착오. 표시를 잘못한 거,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걸 내용상호 착오. 표시기관의 사자의 착오. 우리 통역관이나 번역자가 번역을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 그래도 표자의 중요 부분은 착오로 다뤄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전달기관의 사자의 착오라고 나오죠. 거기 세 번째 줄에 전달기관의 사자의 착오는 세 번째 줄에 의사표시 불도달 문제이지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써있죠. 세 번째 줄.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택배기사, 전달자에게 저 을에게 전달해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A가 착오를 일으켜서 병에게 전달이 됐네. 엉뚱한 데로 전달했어. 갑이 요청하는 자는 을인데 을한테 갖다 주라겠는데 이 서류를 이자가 다른 데로 갖다 줬어. 그러면 이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뭘 취소해? 도달이 안 됐는데 뭘 취소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자한테 전달된 이것은 취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취소가 아니라 아무 무의미하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건 불도달 문제지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의사표시가 도달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을한테 갖다 주지 않고 병한테 갖다 줬으니까. 오케이? 이해갑니까? 착오 문제다, 불도달 문제다. 불도달 문제. 그래서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거. 법률의 착오다. 법률을 잘못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 이 세율 계산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부과되지 않는가. 세율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착오예요, 착오 아니에요? 착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을 과오 납부했더라도 착오를 취소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당사자 간에도 세금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매수인이 양도세를 내준다겠어요. 매수인이. 그거 반사의 질서 아니에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거. 반사의 질서 아니죠? 유의하죠? 왜 매수인이 양도세를 내준다겠냐면은 매도인이 세금 때문에 안 판다고 그래요. 그 토지를. 그러니까 내가 내줄 테니까 세금 기껏해야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거 내주겠어. 매수인이 세금부터 먼저 줘버려요. 그냥. 그리고 계약을 맺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세금이 나중에 이제 등기를 그 매수인이 계산한 대로 3천만 원만 나오는 줄 알고 등기를 넘겨줬죠. 세금이 1억 원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매수인한테 당신이 세금 내준다고 해서 내가 팔았는데 이거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나왔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3천만 원만 책임진다는 얘기지 내가 뭐 1억 원까지 책임지면서 이거 살 리가 없다. 그럼 매도인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나머지 7천만 원을 내가 책임진다면 나 안 판다.
나머지 당신이 다 책임진다 하길래 얘가 팔았는데 안 판다. 이게 1999년도 판례거든요. 판례인데 쌍방울 차고에 해당된다. 아무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리죠. 매도인도 7천만 원 세금 내면서 자기가 팔 리가 없고 매수인은 1억 원까지 자기가 부담하면서 살 리가 없어. 3천만 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양쪽이 다 착오를 일으킨 거야? 착오를 안 일으킨 거예요? 착오를 일으킨 거죠? 쌍방울 착오로 아무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립니다. 알겠습니까? 세율 계산을 잘못한 것도 착오구나. 동기후 착오, 이거 별표였어요. 이게 문제 잘 나옵니다. 동기후 착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동기라는 것은 자,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에요. 원칙은. 동기가 여러분들 어떤 계기, 연유 이런 걸 동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연유, 계기.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내용이 아닙니다. 의사표시 내용이다, 내용 아니다. 원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상의 중요 부분을 착오가 취소할 수 있다겠는데 내용이 아니니까 원칙은 이거 착오 이후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어요. 착오 이후로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원칙은 취소할 수 없죠. 내용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떤 때 취소할 수 있냐? 시험제 잘 나와요, 이거. 동기가 표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는 내용이 된다 그러죠. 이게 의사표시 내용이 돼요. 이걸 동기후 표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표시가 없어도 이 두 번째가 더 잘 나오죠. 표시 없어도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유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유발했어요. 그러면 착오 이후로 취소한다, 못한다? 착오 이후로 취소 가능하죠. 여기는 취소할 수 없다겠죠? 원칙은. 그러면 이 말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를 신경 써야죠. 이 말이 둘 중에 하나 말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없는데도 둘 중에 하나가 없는데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오케이? 지금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헛방이야. 자, 보세요. 자, 갑의 토지를, 이게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인데 을이 이 토지를 사는 거야. 사는데 왜 사냐? 이 토지의 역세권으로 알고 사는 거야. 지금 전철역이 이 근방에 들어서 새로운 전철역이 뚫게 되는데 이 근방에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가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나름대로 상권이 형성돼 갖고 임대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를 미리 사놓는 거야. 역세권으로 알고 사놓는 거야. 그러면 역세권이라는 건 전철역에서 반결 한 1km 안에 들어간 것이 역세권이지 한 2km, 3km 떨어져 있는데도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뭐 한 500m나 1km 안에 들어간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역세권으로 알고 이 토지를 샀는데 나중에 사고 보니까 매매하고 보니까 2km 전방이 역세권이야.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착오를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매수인은? 그러면 내가 이거 역세권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라고 표시했어. 그러면 중요 부분에 해당되니까 취소할 수 있어. 그렇지만 표시 안 했어. 역세권이기 때문에 사는 건가? 이거 뭐야? 농사 지켜서 사는 건가? 어떻게 알아요? 뭔 얘기인가 알겠죠? 전원주택 지으려고 사는 건가? 어떻게 알아요? 전원주택은 오히려 역세권에서 멀어져야 좋은 거잖아. 이해가시죠? 조용히 살고 싶으면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면은 이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표시했어. 아니면 표시 안 했어도 갑이 여기에 지금 2023년에 전철이 여기 통과되는데 요 근처에 역세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발한 경우 있을 수 있죠. 갑이 원인을 제공했죠. 그러면은 을이 표시 안 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이 없으면은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 없으면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동기를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계기를 동기라고 그래. 그 계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가 있어야 하냐? 합의는 필요 없냐? 합의까지 필요 없죠. 이건 내용으로 삼는 합의는 필요하다, 합의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하면 틀리죠. 합의는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뭐다? 두 가지가 뭐다? 표시, 유발.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죠. 거기 자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거기 원칙 첫 번째 줄. 동기의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 원칙과 예의를 구별을 자리하니까 거기 예의의 기억번에 표시되어 상대방의 내용이 되었을 경우 표시되어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에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써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유발될 때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써있죠. 상대방이 유발할 때 표시와 유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 잘 나와요. 그러죠. 뒷장이 넘어가서 취소를 위한 착오 요건이다 해서 중요 부분은 착오가 돼야죠. 여러분들 중요 부분은 착오가 되려면은 착오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에요. 경제적 손실이 없어도 돼요. 있어야죠. 경제적 손실 거기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만이 중요 부분이라는 거. 여기 판례 착오 이후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바로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거. 자, 우리 취소하는 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걸 입증하고 당사자인 사람에 관한 착오다. 사람의 개성이 중시되는 이런 증여계약, 위임계약, 고용계약 이런 것들은 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죠. 목적물에 관한 착오다. 이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고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 이것도 중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핵심 박스에 1번 3번, 4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번에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3번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가 있죠. 4번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는 말이 있죠. 요거 3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착오가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3개 동그라미 쳐놨는데 토지의 시가, 면적에 관한 착오 시가, 가격이나 면적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3번에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죠. 거기 3번에다가 동기의 착오라고 써놓으세요. 3번에 뭐라고 써놓으라? 동기의 착오.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이 둘 중에 얘기가 없는 한은 원칙은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원칙은. 이런 말이 있을 때 법령상 제한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4번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그러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을 때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동그라미 2번. 자, 가압류 등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믿고 계약을 맺었는데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야. 그러면 이거 없는 거죠. 가압류 등기가 무효면은 이거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압류 등기가 있기는 하는데 그게 원인 무효이면은 이건 중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얘기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 보도죠. 여기에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있잖아요. 묶어서 별표였어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묶어서 별표해야겠는데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이 부담한다.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착오를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어요. 그러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중요한 거죠. 착오 효과다.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번에 다섯 번째 줄. 착오 이후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착오는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안 생겨요.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착오 적용 범위다 해갖고요.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쳐야죠. 공법상행위나 소송행위는 착오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어요. 공법상행위나 소송행위. 자, 뒷장이 넘어가서요. 착오와 사기가 경합이 되면은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1번의 두 번째 줄. 선택적 행사라고 나오죠?
사기 이후로 취소를 하든 착오 이후로 취소하든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착오와 해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5번 나왔어요. 별표였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을 안 해요. 채무불이행 사유로 매도인이 먼저 해제했죠. 매도인이 해제,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매수인은 착오를 일으켜서 대금을 안 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매수인은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있냐?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와요. 취소한다 못한다?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먼저 해제가 됐어. 매매계약은 하나에 하나. 근데 착오 이후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왜 그러냐? 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은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취소하게 되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화되니까 계약금 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에게 커다란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죠? 그럼 매수인도 취소권이 생겼는데 취소 못 한다면은 너무나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제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현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5번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래서 거기 잘 적법하게 여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제일 밑에 줄에 착오 이후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써있죠? 꼭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것 아니고. 자, 이래서 착오 문제까지 정리했는데 문제만 풀어보고 10분간 쉽시다.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에 법령상 제한,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법령상 제한은 아까 동기의 착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시됐다든가 상대방이 유발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취소할 수 있죠. 자, 법령상 제한은 매수인이 의도한 대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맞았죠? 법령상 제한. 2번 주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언인무예요. 그러면은 이거 경제적 손실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경제적 손실이 없으니까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죠? 경제적 손실이 없다라는 거. 자, 4번 상대방 유발에다 동그라미 쳐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표시 없어도 상대방 유발한 경우는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있죠?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3번 맞고.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한 경우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 거기다 붙여죠.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은 이 매수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중개업자가 다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직거래를 했어. 그런다면 자기가 확인해야 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매수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죠.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4번 맞았죠? 5번 중도금 미지급 이후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도인이 해지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겠어요? 취소할 수 있다겠어요?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얼지 마세요. 아, 우리 공부한 대로만 제대로 내가 알고 있으면 짚어낼 거구나. 알겠죠? 그런다는 거. 자, 조금 쉬었다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부터 또 정리해 나갑시다.